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22일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오늘은 다양한 제약 바이오 한번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에임드 바이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투자 포인트는 뭐고 목표 가격은 뭔가? 에임드 바이오 지금 12,000짜리가 7만 원까지 올라왔죠. 이걸 고평가로 봐야 될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먼저 올해 이제 내년에 제약 바이오를 보면 BBB 셔틀에 관해서 ADC 이중항체를 붙이는데 ABL 바이오와 에임드 바이오가 BBB 셔틀로 시장에서 비슷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속 내용을 보면 다르죠. 그래서 BBB 셔틀, 우리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치매 치료제, 알츠하이머, 뇌암, 그다음 뇌로 전이되는 거 이런 것들을 고치는 쪽으로 이제 에임드 바이오가 ABL 바이오가 서로 그쪽으로 특화해 가는 쪽 한쪽이 있고, 다음 RNA가 이제 가장 핫하죠. 이제 얼마 전에 지난주에 상장한 알지노믹스가 mRNA 치환 관련돼서 우리 알지노믹스가 치고 올라오고, 다음에 올릭스는 siRNA의 문제점을 A를 애시메트릭 또 이제 비대칭으로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올릭스, 이렇게 크게 두 개의 큰 카테고리로 시장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 여기에 이제 비만 치료제 이런 것들을 일단 뺀 거죠. 그래서 BBB 셔틀의 ABL 바이오와 에임드 바이오, 다음에 RNA 치료제 알지노믹스, 올릭스. 여기서 이제 최근에 상장된 에임드 바이오, 알지노믹스가 선두권을 다투고, 이제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이전해 가면서 ABL 바이오가 시장의 1등으로 쫓아가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이제 코스닥 지능 정책이 있죠. 네. 코스닥을 지능 정책을 쓰면은 가장 큰 수혜를 받은 게 일단 바이오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IT 관련주들인데 그 중에서 바이오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가능성. 그 다음에 금리가 인하되고 있죠. 네, 금리가 인하되는 가능성. 미국도 그렇고 이러면 결국 바이오. 그 다음에 생물보안법. 그 다음에 내년 초에 다양한 학회.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연초에는 바이오가 우리 시장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제 문제는 바이오가 연말 지난 12월 이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고평가 영역으로 걱정을 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내년 3월까지 추가 상승 가능성은 있다. 항상 바이오가 연초에 한번 오르고 쭉 빠지고 옆으로 기다가 연말에 또 다시 한번 오르고 1년에 두 번 오르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번에도 꼭 바이오를 많이 좀 집중 투자를 해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ABL 바이오, 에임드 바이오, 알지노믹스, 올릭스 중에서 ABL 바이오는 워낙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니까 에임드 바이오, 알지노믹스, 올릭스를 각각 또 분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MD 바이오부터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JP모건 헬스케어에서 뭘 원하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2026년 1월 12일부터 15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제44회 JP모건 헬스케어가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첫 번째는 비만 대사질환. 대사질환이라는 것은 뭐 고혈압, 고지혈증, 뭐 이런 것들, 당뇨 이런 것들 병이죠. 가장 뜨거운 분야는 단연 GLP-1 글루카고 유사 펩타이드-1 기반의 치료제이다. 적응증을 이제 확장하는 모습. 단순 비만 치료제를 넘어서 심혈관 질환 MAAC, 만성 질환 CKD, 지방간 마시, 수면 무호흡증 등으로 적응증을 넓히는 다질환 전략이 또 핵심이다. 굉장히 중요한 이쪽으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쪽이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의 중요한 파트다. 다음에 차세대 제형. 주사제의 불편함을 개선한 경구용 먹는 비만약과 투약 주기를 늘리는 장기 지속용 주사 치료제. 이것도 화두죠. 저는 장기용 주사 치료제는 볼 필요가 없다. 경구용으로 가야 된다. 장기형은 알테오전도 그렇고 펩트론도 그렇고 G2G 바이오도 그렇고 마텐가리가 같다는 거죠. 네, 경구용으로 가는 게 맞다. D&D 파마텍이죠. 네, D&D 파마텍. 두 번째는 차세대 항암제 ADC 및 이주항체죠. 네, ADC. 이제 약물 접합제에 항체를 하나 더 붙이는 이중항체. 암세포만 정밀 타격하는 ADC는 여전히 항암제 시장의 대세이다. 특히 기존 약물의 내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큐리언트 같은 것들, 투과율을 높이는 신규 플랫폼이 주목을 받는다. 내성 극복과 투과율 향상. 또 항체를 하나만 붙이는 거 아니라 이중 또 다중 항체를 붙이는 거. 두 개 이상의 타켓을 동시에 공격하여 면역 항암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기술이 대거 소개될 예정이다. 오케이.
차세대 항암제, ADC 및 이중항체. 세 번째는 CNS, 우리 중추신경계민 BBB 셔틀 투과 기술. 알츠하이머와 파킨슨병 등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BBB 셔틀이죠. 약물을 뇌혈관 장벽 너머로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셔틀 플랫폼을 보유한 기업들에 대한 빅파마의 관심이 매우 높다. 에임드 바이오와 ABL 바이오. AMD 바이오와 에이프릴 바이오는 둘 다 머리 BBB를 통과하는데 서로 이용하는 셔틀이 다르죠. 네, AMD 바이오는 철분을 싫어하는 트랜스페린을 이용하고 ABL 바이오는 IGF-1R이라는 수용체를 인슐린 유사 수용체를 이용한 서로 수용체를 운반하는 수용체가 다르고 이것이 다름으로 해서 뇌 속에 들어가는 성분의 양이라든지 또한 어떤 부작용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구별을 잘 해야 된다. ABL 바이오는 너무 유명하니까 오늘 AMD 바이오의 목표를 좀 두고 설명을 해드리겠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의 전방위적 확산, 단순한 기대를 넘어 AI 에이전트와 생성 AI가 신약 개발을 해주고 임상 설계라든지 병원 운영 효율화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기여하는지 구체적인 성과들이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에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인수 합병 및 전략적 파트너십도 다양하게 서로 모색할 거로 보여지고 있네요. 2028년에서 29년 후 다가온 특허 절벽, 페이션트 클리프에 대비해서 빅파마들이 파이프라인을 보호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래서 좋은 파이프라인을 살 확률을 JP모건 헬스케어에서 특히 ADC 항체 약물 적합제와 세포 유전자 치료제 CGT 분야의 빅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주목을 받는 치료 영역은 종양학, 신경정신학, 희귀질환 이런 것들이 관심을 가질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초는 JP모건 헬스케어가 큰 시장의 매력 포인트로 작용을 할 것이다. 여기에 중점을 두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JP모건 헬스케어에 우리나라 애들의 관련 기업들은 누가 있느냐 이 부분도 중요하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알테오젠, D&D 파마텍, 휴젤, 온코닉 테라퓨틱스. 저는 이 중에서 이제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D&D 파마텍이죠. 네, D&D 파마텍이 무얼 이번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이야기를 하냐? 마시. 그렇죠. 우리 지방간 치료제. 대사 이상 관련 지방간염 치료제 후보 물질인 DD01의 미국 임상 이상 중간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기술 이전 LOL을 노력할 것이다. GLP-1 이중작용제 관련 글로벌 빅파마와 기술 이전에 본격적으로 논의가 가능할 것 같다. D&D 파마텍을 이번 JP모건 헬스케어의 가장 큰 특징으로 저는 D&D 파마텍을 들고 있습니다. 네, AMD 바이오 ADC 기술의 선구자이다. 이중항체죠. 네, 그리고 뇌 관련 병, 알츠하이머,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우리 뇌암, 뇌로 전이되는 것들, 이러한 것들 관련돼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게 AMD 바이오인데, 여기에 이제 삼성병원에서 분사했다. 삼성병원 의사 선생님들이 분사해서 만든 이게 이제 시장에서 더 큰 호응이 일어나는 거죠. AMD 바이오가 어떤 기업인지 한번 보고 지금 7만 원대에 와 있는데 추가로 상승이 가능하냐?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파이프라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MD 바이오는 상장이 12월 4일 날 했죠. 그래서 12,000원짜리가 7만 원까지 올라왔고 시총이 4조 5천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아, 대단하네요. 아주 뭐 몇 배, 6배 가까이 오른 종목이다. 이제 차기에는 ADC 시장이 어떤 식으로 확장이 될지 1차 치료제로 확장이 가능하냐 1차 치료제의 확장 가능성 그리고 내성 시장에서 동사의 파이프라인이 얼마나 매력적이냐 1차 치료제로 확장 가능성과 내성 시장에서의 경쟁력 이 두 부분이 추가 알파 10만원까지 추가로 갈 수 있느냐 저는 목표 가격을 10만원으로 본 거죠. 10만원까지는 한번 찍을 것 같다. 그렇죠? 앞으로 여기서 한 40% 올라가면 16, 약 6조 정도, 7조 가까이 시장 시총이 정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목표 시총은 7조 정도 보고 있다. 네. 이 정도로 보고 시장에서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사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ADC 구조를 이해해야 돼요. ADC라는 것은 항체와 우리 몸속에 있는 항체와 약물을 링커를 통해서 붙여가지고 하나의 약으로 만드는 게 ADC죠.
여기에 항체를 추가로 하나 더 알파를 더하는 것이 이중항체죠. 네. 여기에 또 다른 알파를 더 붙이면 다중항체인데 일단 구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약물을 주로 뭘 붙이느냐? 크게 이제 세 가지 타입으로 붙이는데 T-DM온 계열, 캐사일러 같은 것들, 우리 1차 유방암 치료제였죠. 이게 이제 내성이 문제가 많으니까 TDXD라는 계열의 화학약물을 붙이는 거죠. 에너투 같은 약물. 그 다음에 최근에는 트랍2라는 트로델리 같은 약물은 트랍2, 그래서 우리 몸속에 칼슘을, 세포 내에서 칼슘을 조절하는 인자가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을 때 항암, 암을 일으키는데 이걸 조절하는 약물. 그래서 지금은 TXD, 그다음에 트랍2 이 두 개의 계열의 약물을 많이 붙여서 표적 항암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독성이 강한 항암제죠. 그리고 여기서 최근에 내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내성을 죽이기 위해서 약물을 하나만 붙이는 것이 아니라 두 개를 붙이는 그러한 약도 나오는 거죠. 네, 큐리언트 같은 종목들이 그러한 종목입니다.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에임드 바이오는 이런 기본적인 ADC에 이중항체 항체를 하나 더 붙이는 거죠. 어떤 항체를 붙였을까? 이게 핵심이고 여기에 특징, 이중항체의 특징이 뭐고 뭘 주로 파이프라인이 공격을 하고 어떤 치료제인지 특징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항암의 기본 조건을 한번 보면은 우리 뇌혈관 뇌세포막이 있어요. 뇌혈관 뇌세포막이 있어서 이 세포막을 아무나 통과시키지 않죠. 이 안에 유일하게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은 리간드라 그래서 우리 호르몬이라든지 신경 전달 물질, 약물들은 이 뇌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는데 바로 통과하지 못하고 호르몬이나 신경 전달 물질, 약물을 리간드라고 부르죠. 이걸 열쇠의 역할을 하는데 특이적으로 결합합니다. 그 열쇠에 맞는 자물쇠가 있어야 되죠. 그 자물쇠의 역할을 내피세포 수용체가 자물쇠 역할을 합니다. 둘이가 찰크닥 맞아야 통과를 해서 세포로 들어오고 이 세포에 의해서 세포 내에서 티로신 키나제 효소 작용에 의해서 인산화 과정이 일어납니다. 이 인산화 과정이 있어야 세포가 성장도 하고 분화도 하고 생존도 하고 대사를 하는 거의 모든 생명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조절하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티로신 키나제라는 그러한 효소입니다. 그렇죠? 중요한 이 효소 장역에서 인산화 과정에서 인을 딱 붙이는 거죠. 그래서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기능을 비활성화시키고 이게 너무 많이 기능을 활성화가 되거나 과발현이나 저발현이 되면은 암을 유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 구조는 이렇게 됐다. 그럼 항암제는 어디다 만들었냐? 이 인산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너무 과발현되니까 이 부분은 과발현을 저해하는 저해제를 붙인다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단백질 수용체가 철크덕에서 넘어가는데 이게 너무 과발현되지 않게 대피세포 수용체를 조절한다든지 이러한 쪽으로 항암제가 발달을 하는 거죠. 일단 구조는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리간드의 개념이 뭐고 내피세포 수용체가 뭐고 그 다음에 티로신 키나제 효소 세포 내에 존재하는 티로신 키나제가 효소인데 인산화 과정이 어떤 의미이고 이러한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만 항암의 기본 구조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내피세포 수용체, 얘도 세포막에 붙어 있는 세포 수용체에 뭔가 리간드를 붙여서 세포 안으로 통과시킬 수 있게 운반 물질을 만드는데 이 수용체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제가 여러 번 우리가 제약 바이오를 설명할 때 이 수용체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은 도로함이 타버리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죠. 그러면 우리가 리간드와 결합하는 수용체는 크게 네 가지 종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주로 연구를 하는 파이프라인이 네 가지다. EGFR, IGF-1R, VEGFR, FGFR 이렇게 수용체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 세포에 이렇게 붙어 있는 수용체가 이 수용체가 이게 리간드와 결합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대사라든지 성장이라든지 분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수용체죠. 그런데 이 수용체가 너무 과발현을 하는 사인을 주면 암이 발생하는데 일단 수용체 종류부터 한번 하나씩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GFR 인간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리셉터가 붙죠. 인간 상피세포에서 성장인자와 관련된 역할을 하는 수용체이다. 피부, 소화기관, 호흡기관, 비뇨기기관, 분비샘, 형광 등의 혈관이죠. 혈광이 아닌 혈관 등에 반드시 존재하는 게 인간 상피세포 성장 수용체이다. 종류에는 허1, 허2, 허3, 허4가 있는데 HER1 수용체가 문제가 생기면 폐암과 대장암이 발생하고 HER2에서 이 상피세포 수용체가 과반응이 되면 유방암과 위암이 발생하고 HER3, 허3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내성을 유발하고 허4에는 신경계 문제를 발생을 하죠. 그래서 EGFR은 굉장히 중요한 수용체이다. 관련된 암들은 이것다. 이게 과발현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다음에 이번에 우리 ABL 바이오가 머릿속으로 들어간 BBB 셔틀로 이용하는 게 IGF-1R,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수용체, 인슐린-like growth factor first receptor. 이 수용체도 중요한 수용체입니다. 이 수용체를 왜 ABL이 이용했냐면 머릿속에 우리 머릿속 혈관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세포 중에서 인슐린 유사한 성장인자 원수용체가 많이 발견이 된다는 거죠. 많이 발견이 된다는 것은 리간드와 붙어서 이게 머릿속으로 잘 투하를 시킨다는 거죠. 여기에 약물을 실어 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IGF-1R 수용체이다. 다음 우리 갑상선암이나 폐나 신장, 간, 난소나 대장암을 일으키는 VEGFR, 혈관 내피 성장 인자 수용체라고 그러죠. 혈관 내피세포 여성장 인자 수용체. 그래서 우리 혈관 내피세포에 수용체가 있는데 이 수용체에 리간드가 붙어서 인산화 과정을 거쳐 있는데 여기에 과반응이 됐을 때 갑상선, 폐, 신장, 간, 난소, 대장암이 발생한다는 거죠. VEGFR.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음에 FGFR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되지 않을까. 이거는 편상상피세포, 폐암을 유발하거나 유방암, 횡문 근육종, 담도암을 일으킬 때 이 수용체가 과발현이 시킨다. 과발현이 된다. 이러한 것들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EGFR, IGF-1R, VEGFR은 반드시 어떤 의미인지 이해를 하셔야 된다. 사람의 다양한 세포에는 다양한 수용체가 있다. 그 수용체가 각각의 리간드와 결합해서 세포 속에 들어가서 인산화 과정을 거치는 인산화 과정을 통해서 세포가 성장하기도 하고 분화하기도 하고 대사도 하게 하는데 이게 과발현 됐을 때 암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과발현을 제어하는 억제제를 붙이는 게 암의 기본 성분이다. 즉 기본의 어떤 작용 기전이죠. 그래서 세포막 수용체의 종류를 잘 이해를 한다. 이 파이프라인이 어느 수용체를 이해하는지도 모르고 공부를 하면 도라미 타버리라니까요.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이게 ADC의 기본 구조죠. 항체와 약물을 링커를 통해서 붙이는 게 ADC인데 이 약물의 종류가 제가 세 가지가 크게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이 세 가지에 어떤 화학 표적 항암제가 붙는지 이 세 가지 약물의 특징도 여러분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그 부분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물의 종류, 화학 항암제 종류는 어떤 것인가? 제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T-DM1 계열 화학 항암제가 있고 T-DXD 계열의 화학 항암제가 있고 트랍-2라는 그런 화학 항암제 역할이 있는데 T-DMO는 1세대 항암제죠. 캐사일러. 네. 트라스투즈밥, 엠타신이라서 암세포 표면에 허투 배웠죠 아까 우리 EGFR의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허투 두 번째가 표적을 하고 있는데 허투에서 이게 문제가 생겨서 과반응하면 양성 유방암이 발생합니다. 또 재발 환자가 많은데 이 환자를 표적으로 만든 화학항암제가 T-M1이다. 과발현된 암세포의 미세소관 기능을 방해한다. 이 미세소관은 뭐냐? 세포 구조를 유지하게 하고 세포 내 물질을 이송하게 하고 복제된 세포를 분리하는 그러한 기능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과발현돼서 암을 일으킨다는 거죠. 1세대 허투 치료제이다. 로시의 자회사 제넨틱에서 만든 1세대 항암제 TDM-1 캐사일러가 이 약물의 이름이죠.
그러나 이게 이제 문제가 많으니까 두 번째로 T-DXD라는 약물을 많이 개발을 했죠. 이 T-DX는 트루스투맘 데루스테칸, 트루스투즈맘 데루스테칸 아주 많이 제약바이오 공부하신 분들은 이 화학 항암제 이름을 아시는데 에너트, 우리 유방암을 치료하고 있는 에너트가 여기 이 화학 항암제의 상표 이름입니다. 암세포 표면의 허투, 암세포 표적 수용체를 관리하고 표적으로 해서 항암제를 만드는 게 에너트죠. 허투 관련된 양성이나 음성 유방암 환자가 표적이 걸로 삼고 있습니다. 세포 내 토포이소머라이제라는 단어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 토포이소머라이제란 효소가 과발현되면서 암이 발생하는데 이 토포이소머라이제는 원래 세포 내에서 DNA 복제 및 전사시 발생하는 DNA 꼬임을 해소하기 위해서 DNA 가닥을 절단하고서 다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트로이소머라이제라는 효소인데 이 효소가 암세포에도 작용을 하면 암세포를 죽지 않고 꼬임을 풀어줘 버리죠. 문제가 있는 암세포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데 그래서 토포이소머라이제 저해제를 붙여가지고 만드는 게 T-DXD 계열의 한 약이다. 대표적인 게 에너트이고 유방암 양성과 음성 유방암 환자에게 주로 적용되는 약이다. 2세대 허투 치료제라는 거죠. 세포 내 토포이소머라이제의 효소를 억제하는 작용. 다이치 상교하고 아스트라제네카가 만드는 게 에너투죠. 비소세포암 NSCLC, 이 암에도 이 약을 쓰고 유방암과 이암에도 트루스투즈맘 데루스테칸 이 표적 항암제를 쓰는 게 주로 유방암에도 쓰지만은 비소세포암과 위암 등에도 트루스투즈맘 데루스테칸, T-DXD 에너트란 약물을 사용하는 주로 유방암, 양성, 음성, 겉으로 허투가 많이 발현되거나 발현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유방암 환자에 쓰는 게 T-DXD다. 이것을 에너트가 뭔지도 모르고 에너트의 약물이 뭐고 에너트의 작용 기전이 뭐고 토포이소머라이제를 억제하는 작용 이러한 것들을 또 우리가 EGFR에 대체 무엇 허원인지 허투인지도 모르고 이런 개념을 모르면 전부 도로함이 탑이라고 여러 번 이야기한 거죠. 세 번째 중요한 화학 표적 항암제는 트랍투라 그래서 사시투주마 고비테칸 이것을 가지고 만든 약물이 트로델리가 대표적이죠. 누가 만드느냐? 다이치 상표가 만든 거죠. 어떤 항암에 주로 사용되느냐? 유방암, 삼중 음성 유방암이죠. 삼중 음성 유방암. 그 다음에 비소세포암, 방광암. 여기에는 트로델리가 주로 사용되는데 삼중 음성 유방암에 주로 많이 사용된다. 비소세포암은 공통적으로 다 사용이 되죠. NSCLC라고 그러는데 이 비소세포 NSCLC 이 단어도 정말 외우셔야 됩니다. 방광암이 사용된다. 트로델리. 트로델리는 삼중 음성 유방암에 주로 많이 사용되는구나. 그러나 비소세포암도 사용하고 방광암에도 사용되는구나. 여기는 트랍2라는 그러한 단백질을 표적으로 하다. 트랍2는 뭐의 약자이냐? Tumor Associated Calcium Signal 트랜스듀서죠. 트랜스듀서. 트랍2라는 단백질은 세포 내에서 존재하는 칼슘의 역할에 관여하는 칼슘은 근육을 수축하게 하고 신경 전달에도 관여하고 세포의 성장, 이동, 증식 등에 관여하는 중요한 그러한 약물인 뭐라 그럴까? 인자인데 칼슘이 이 역할이 과발현이 된다는 거죠. 이 트랍2가 과발현된 것을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과발현이 되면은 음성 유방암을 일으키게 하고 비소세포암을 일으키고 하고 방광암을 일으키는데 여기에 약물을 트로델리라는 약물을 다이치 상표가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약물은 크게 TDM1-1, TDXD, 트랍2 이 두 개인데 현재는 이 두 개가 암에 가장 많이 ADC에 붙이는 화학약물로 사용된다.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렵지만 충분히 따라오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AMD 바이오는 이중항체라고 하죠. ADC 이거 항체 약물 접합체이고 이 항체에다가
또 하나 치료용 항체를 붙이는 이중항체이다. 항체가 원래 셔틀 항체가 있었죠. 뇌혈관 내 뇌피세포에 존재하는 셔틀 항체가 있고 여기에 치료용 항체를 붙여야 되죠. 운반만 들어가면 여기 약물을 넣어야 되는 거죠. 그 약물을 어떻게 만드냐. 이 뇌혈관 뇌피세포에다가 성상세포를 더해서 공동으로 배양을 해야 되는 거죠. 성상세포 아주 중요한 세포입니다. 성상세포는 뇌라는 도시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영양을 공급하고 청소를 해주고 보완을 해주고 시설을 관리해주고 시냅스를 관리해주는 것을 그러한 담당을 하는 핵심 인프라 세포가 성상세포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움직이게 하는 셔틀 항체에다가 치료용 항체를 만들어서 뇌혈관 뇌피세포와 성상세포를 더해서 공동배양해서 만들어서 치료용 항체를 실어서 이중항체로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죠. 따라서 뇌종양이나 뇌전이암, 알츠하이머, 치매에 관련된 그러한 약물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게 에임드 바이오다. 그래서 브레인 패스라는 자기 독자적인 모델, 머릿속으로 통과하는 모델을 가지고 있다. 뇌혈관 장벽 통과에 유리하게 만들고 셔틀 항체를 붙였으니까 기존 항체에 대비 뇌 전달 효율이 10배에서 20배까지 향상됐다. 약물이 많이 들어가야 되죠. 지금 약물이 적게 들어가면서 문제이고 또한 들어가더라도 가장 중요한 게 부작용인데 그런 것들 많이 죽이게 만든 약물이 이번에 만든 에임드가 만든 그러한 파이프라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이제 토포라는 단어를 이해했죠. 토포이소 뭐라 이제 효소의 이름이죠. 네, 효소 이름이다. 아까 우리 화학 표적암 이제 두 번째 T-DXD 트루스테칸 그 약물에 들어가 효소 작용을 하는데 이 효소가 과반응이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이 효소는 어떤 역할을 하냐? 이 효소는 원래 세포 내에서 DNA 복제 및 전사시 발행하는 DNA의 꼬임을 해소하기 위해서 DNA 가닥을 절단하고 다시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효소인데 이 효소가 암세포에게도 작동을 하면 암세포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정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암세포에 토포 저해제를 만들어서 작용을 하는 게 이번 화학약품, 약물의 기본적인 구조이다. 그래서 토포란 단어, 무엇의 약자인지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AMD 바이오는 RMT 기술을 가지고 있다. RMT 기술이란 약물이 통과하기 어려운 혈내 장벽, BBB라고 하죠. Blood Brain Barrier를 뚫고 뇌 안으로 약물을 전달하기 위해 가장 유망하게 사용된 기술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뇌 혈관에는 못 들어가게 하는 막이 있죠. 거의 모든 물질은 통과를 시키지 않는데 그러나 뇌 활동에 필요한 영양분인 철분과 인슐린 등은 통과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철분과 인슐린을 수용체와 붙는데 그 수용체에 약물을 장착을 해서 이중항체를 만들어서 머릿속으로 통과시켜서 뇌 속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인슐린이나 철분을 실어 나르는 수용체를 이용하여 BBB 셔틀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세포가 수용체와 너무 강하게 결합하면 뇌성에서 작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고 완화시키는 기술이 핵심이다. 에임드 바이오가 이걸 제일 잘하는 거죠. 뇌 속에 들어와서도 딱 이렇게 결합을 시켰는데 이 결합이 잘 풀려야 뇌 속에서 약물이 잘 작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오래 풀리게 하고 이러한 기술을 잘 가지고 있는 게 에임드 바이오의 핵심이다. RMT 기술의 알파를 만든 게 에임드 바이오다. 그럼 에임드 바이오의 장점은 두 가지죠. 뇌 속을 잘 투과하게 만들고 두 번째 뇌 속에 약물이 들어와서 잘 풀려서 작용을 잘 할 수 있게 약물이 더 많이 분사되게 그렇게 만드는 게 에임드 바이오의 특징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국내 주요 ADC 개발 기업을 보면 에임드 바이오, 셀트리온, 인투셀, 오름 테라퓨틱인데 에임드 바이오만 목표를 가지자. 목표는 10만 원이라는 거죠. 네, 10만 원 지금 7만 원이니까 좀 더 견디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AMD 바이오의 기전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했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투자의 방향을 잃어버리시거나 종목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은 제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10만 원까지 잘 참고 견디자. 이렇게 단순 결론 내리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분석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